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덕에 시어머니에게는 당시 100점 만점에서 200점짜리 며느리라며 극진한 사랑을 받은 며느리로 살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유한 분이셨어요. 그 덕에 결혼하고도 꽤 오랫동안 주부가 아닌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했죠. 제 시절 때만 해도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요즘 시대처럼 잘 봐주는 분도 계셨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뚜렷한 편이었으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참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께 애를 맡기는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분도 시어머니시고요. 그런데 둘째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한 달 전쯤부터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처럼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갔는데 결국 아이는 제게 울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인지 엄마가 자신의 엄마인지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의 딸은 맞냐고 하며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 힘든 게 맞는 거냐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자신의 친구들은 엄마와 추억도 많고 다투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서럽고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정말 적긴 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정말 밤낮 없이 바쁜 날들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제가 바쁘게 일할 때의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느라 아이들의 빈자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늘 엄마이기보다는 나 자신으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 미안함은 있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니 제가 너무 제 욕심만 챙겼다는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자식들에게 참 나쁜 엄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딸은 정서적 안정이 잘 되지 않아 불안증을 겪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참, 제 딸이지만 영특한 게 용돈을 모아 자신의 불안함이 불편하여 어른들 몰래 병원에 혼자 다녀왔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 정도로 무책임한 엄마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단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고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을 남편이 너무도 잘 알아서 그이는 제게 자신이 이제라도 아이들을 더 살뜰히 챙길 테니 다시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딸이 원하는 것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저와 만든 추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어서 남편의 만류에도 지금도 충분히 늦었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념해야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도 큰 후회가 밀려올 것 같다고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자신이 더 열심히 경제활동에 힘쓰겠다고, 그러니 아이들과 원 없이 좋은 추억 많은 경험을 하며 맘 편히 지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하는 엄마가 아닌 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들과 시간은 자연히 많이 보내게 되었죠. 그 덕에 딸의 불안증은 빠르게 좋아졌어요. 저는 이 생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전의 삶과는 다른 행복이 있더군요. 주변에서는 제가 일 중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일을 사랑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의 생활이 괜찮냐면서 걱정 담긴 질문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전보다 훨씬 더 바빴고 더욱 즐거웠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것대로 시간이 참 빨리도 흐르더라고요.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느덧 자신의 앞가림을 스스로 할 나이가 되어 부모의 품에서 한 발 떨어져
자신의 삶에 더욱 진취적이게 된 아이들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저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너무 막연한 생각처럼 느껴졌죠. 오랜 시간 주부로 지낸 탓에 저는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고, 제가 젊었던 그 시절 푹 빠져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뒤였거든요. 거기다 나이는 작고 경력은 전무하니 어디서 저를 고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몸소 느끼게 되니 그간의 서름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참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은 꼭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라 제가 돈 버는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였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면 좋을지 찾게 되었어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이 취미를 살려 새 인생을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었죠. 왜냐하면 애들을 키우는 동안 자격증을 몇 개 따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은 단연코 없었어요. 그저 가족들에게 많은 요리를 제 손으로 직접 해주고픈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욱 요리에 관심 가지게 되었고, 요리라면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큼 자부심도 있었어요. 남편의 말 덕에 요리를 업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 가족 모두 저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 주었어요. 자격증도 있고 요리에 자신도 있다고 말은 휘황찬란하게 했지만 셰프라고 불리는 요리사가 아닌 그저 동네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어요. 몇십 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동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던 터라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법조계 며느리를 얻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남편이 며느리를 참 예뻐했어요. 남편에게 어찌나 살갑고 애교 있게 굴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게는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예쁘지 않을 수 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며느리는 직업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어요. 사람이 가진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면이 아주 다부졌죠. 제 남편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유명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명예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제 남편을 참 멋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에 반해 저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동네 반찬가게나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마였으니 며느리 눈에는 볼품없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거의 칭송하다시피 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쌀쌀맞기 그지없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는 대놓고 저를 쌀쌀맞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조금 어색한 느낌이랄까요? 그저 제가 조금 불편한가 보다고만 생각했고 결혼을 해 가족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던 자리였어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여자들은 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일하는 신용을 하면서 딸 앞에서 저에게 주방이 더럽다고 핀잔을 주며 어찌나 되바라지는 발언을 하던지 면상에 찬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어머니는 한평생 요리를 하셨는데 주변 정리는 영 엉망이네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하는 분은 또 처음 뵈어요. 아휴, 새언니도 참 한 번에 많은 반찬을 준비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처럼 요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 그게 왜 예의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것뿐인데. 가족인데 말까지 가려 하면 그게 남이지 가족인가요? 어머님, 혹시 제 말에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아휴, 오늘 조금 주방이 지저분하긴 하네. 우리 딸 말처럼 한 번에 이것저것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이, 세아가 네가 좀 거들어 주렴. 네? 저라고 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유, 언니,
하는 게 없으니까 거들어 달라는 거죠. 아까부터 돕는 건 없고 보란 듯이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집은 새언니가 아니라 꼭 엄마가 며느리 같네. 어머님이야 매번 하는 일인데 오늘 하루 더 한다고 천지개벽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며느리를 부려먹나요? 손님 대접 톡톡히 해주지. 어머님 아가씨, 요즘은 시집살이도 충분히 이혼 사유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아유, 언니, 말 가려해요. 매번 하는 일이니 오늘 같은 날에 쉬기는 못할 망정.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누가 보면 저희 엄마가 호되게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네요. 이혼 사유는 무슨? 새언니처럼 시댁에서 귀한 손님 대접받는 며느리 없거든요. 입은 그만 일하고 엄마 하는 거나 좀 도와요. 귀한 손님 대접이면 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네요. 아가씨가 어머님 열심히 도와요. 어머님도 할 줄 아는 게 저것뿐인데 주방일도 안 하면 무슨 쓸모예요. 아유, 이래서 직업이 중요하다니까. 뭐 잘난 일이라고 저까지 나서냐고요. 우리 엄마 무시하는 말 작작해요. 오빠 앞에서도 그렇게 무례한처럼 구는 건 아니죠? 새언니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 들어줄 수가 없네. 우리 엄마는 새언니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옛날 직업이 뭐였는 줄 알면 놀라서 까무러칠걸요? 아유, 딸도 그만해. 옛날 이야기는 해서 뭐해.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잖니. 됐으니까 너희 둘 다 그만 떠들고 거실에 가 있어. 아주 정신 사나워서 일이 안 된다.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에 딸은 참지 못하고 옛날 제 이야기를 하려는 걸 듣고 싶지 않아 대충 둘러대고 넘겼어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욱더 저를 무시했어요. 오직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 대변해 주겠냐고요. 옛날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나마 지금보단 덜 창피한 일이었나 본데 그럼 뭐하냐고 하며 제가 자신의 엄마였다면 너무 창피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망한 사람들이 하는 구차한 변명이 옛날에 내가 부자였고 한 달에 얼마 벌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며 확인도 안 되는 말들을 누군들 못 늘어놓냐고 코웃음까지 치더라고요. 사실 며느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반찬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느낀 건데 제 가게에 가족으로서 들으는 것이 창피했던 것이었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남편과 아들 앞에서는 자제했지만 제 곁을 지날 때 들으라는 듯이 제게 간장전내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의 그런 오만불손한 언행에 대해 저는 충분히 나무랄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보다 곱절은 더 인생을 살다 보니 어차피 마음을 못 하겠으면 결국 자신도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질책하지 않아도 시간이 며느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조금은 가엾게 느껴졌어요. 사람을 보는 잣대가 너무도 일방적이고 무례한 아이지만 왠지 여태 살아오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인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보지 못한 아이 같다고 느꼈거든요. 왠지 사돈댁이 인성보다는 성적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 같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 꽤 유명했던 드라마의 아이들처럼요. 하지만 제 속뜻을 알 리 없는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더 기고만장해지더군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도 은근히 저를 깔보는 말을 농담 삼아 툭 뱉기도 하고 제 생일날에는 선물이라며 예쁜 포장까지 해왔는데 열어보니 주방에서 쓰는 분홍 고무장갑 10개 묶음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그 선물을 제게 주면서 꼭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하더니 그게 다 자신의 무례함을 남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선물을 받고 아들이 도대체 무슨 선물이냐며 캐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고무장갑일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아들은 도대체 무슨 좋은 걸 줬길래 그렇게까지 꽁꽁 숨기냐며 부럽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쓴웃음만 지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간소하게 준비하여 제사상에 찬을 올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일찍 퇴근하고 제삿날 늦지 않게 와서 음식 준비도 하고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제삿날 당일 낮에 며느리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내용은 참 황당했어요. 자신은 직장인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음식 준비가 다 끝나갈 쯤 연락을 주면 퇴근하고 와서 상 차리는 것 정도는 도와주겠다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 무조건 칼퇴근하고 집으로 쏜살같이 오라고 소리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삿날 당일 며느리는 밤 9시가 한참 넘은 후에야 오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더는 참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방으로 불러 충고를 하였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니? 아무리 네 눈에 내가 우스워 보여도 나는 엄연히 네 시엄마고 또 윗사람이야. 그동안은 내가 말 못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참은 거다. 너는 사는 게 다 호락호락할진 몰라도 언제든 겸손해야 해. 지금 너의 경솔한 태도가 너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생각은 못하니? 밖에서의 어머님은 위치나 직업이나 겸손해야 먹고 사는 하찮은 업을 가졌으니 치기까지 겸손 운운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나가는 제가 겸손하면 되려 남들은 욕해요. 제게 어머님은 윗사람이라기보다는 꼴사 나온 사람 정도인데 어머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겠어요? 어머님이나 겸손하게 사세요. 제게 혼수될 생각 마시고요. 제가 시집살이 하자고 남편이랑 결혼한 게 아니니깐요. 인생 선배로서 말하지만 지금 네 경솔하고 무례한 언행이 훗날 엄청난 후회로 다가오는 날이 분명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늦어.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행동거지 잘해라. 며느리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제사상도 제가 다 준비했고 치우는 것만 조금 거들고는 휘관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뒤로 며느리는 한동안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았고요. 보다 못한 딸이 며느리에게 소식이 뜸해서 안부 연락했다며 연락을 걸었고 넌지시 저희 집에 갑자기 발길을 뚝 끄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며느리는 제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꼴이 역겹다며 저를 상종하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 말에 아들에게 연락해 노발대발하려는 걸 전 말렸어요. 어차피 아들은 딸 말을 믿지도 않을 테고 며느리도 그런 적 없다 딱 잡아댄다면 남매 사이만 안 좋아지는 꼴이라 그 모습은 차마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남편은 며느리가 그저 많이 바쁜가 보다 하는 추측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도 그날 딸이 전해준 말로 며느리를 그저 남의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제 가게에 찾아온 적 없는 며느리가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어쩐 일로 여길 다 왔냐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팔려고 포장해 놓은 반찬을 아무렇지 않게 담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 요리할 시간은 없는데 아들은 꼭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사람이니 별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온 것도 조금 기분이 들떴고 아들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말하니 이것저것 골라 바리바리 챙겨주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자기 아들 챙기겠다고 하니 아주 제대로 챙겨준다면서 어이없다는 데 뒀더라고요. 그러더니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가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두며 말하더군요. 푼돈이나 벌자고 이 찌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반찬값은 주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고는 제게 인사도 없이 호련히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당장 쫓아가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본때를 보여주자 싶어 뒤를 따라 가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호되게 난리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후 얼마 뒤 며느리가 주말 저녁 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 제게 꼭 필요한 용건이 있는 게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하기에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가게에 찾아와서까지 멸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며느리지만 아들의 아내이니 꾹 참으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법대 동문회를 하는데 법조인을 제가 언제 구경이나 하겠냐며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분이니 그곳에 와서 음식 서빙이나 좀 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끝도 모르고 제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며느리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분노할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날 며느리의 동무인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쪽을 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동문회 장소와 시간까지 문자를 보내주었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계략을 꾸몄습니다. 아주 통쾌하고도 완벽한 계략을요. 동문회가 있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도착해 문을 천천히 열자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어요. 살짝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갔죠. 순간 제게 모든 시선이 쏠렸어요. 며느리도 저를 발견하고는 자리에 앉아 낄낄거리며 웃더니 주방을 향해 턱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입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입모양으로 서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저를 향해 황급히 달려왔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곧 제게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대선배님 어서 오세요. 아이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얘들아 대선배님 오셨다. 모두 예의 차리고 얼른 인사드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저 며느리만 멀뚱멀뚱 있을 뿐이었죠. 실은 그 남자는 제 절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다닌 법대를 나온 며느리의 대학 선배였고요. 절친의 친동생은 저보다 5년 후배로 당시까지 왕성하게 법조계에서 몸담그고 있었기에 그 자리를 참석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들까지 시부모님께 맡긴 채 했던 일 역시 법을 다루는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제가 젊고 패기 넘치는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그 후배들의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겨뤄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제게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차선의 선택으로 취미인 요리를 살려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눈알을 굴리며 연신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될수록 점점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갔죠. 절친의 친동생은 제게 인사를 안 한 사람이 있나 물색하다 며느리를 발견하고 며느리는 절친의 친동생 손에 질질 끌려오다시피 해 제 앞에 섰어요. 며느리는 넋이 나간 동태 눈을 하고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답답했는지 절친의 친동생은 며느리에게 예의 없이 뭐하고 서 있냐며 얼른 인사드리라고 닥달했죠. 입도 못된 채 우물쭈물대던 며느리에게 제가 먼저 아는 체 했어요. 사실 며느리 동문들이 저랑 며느리가 고부지간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이유가 아들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진행했거든요. 며느리 로망이 하와이에서 결혼하는 거라고 해서 정말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 결혼식을 진행했기에 당연히 이들은 저랑 며느리 관계를 몰랐던 겁니다. 아가, 왜 이리 마중을 늦게 나왔니? 한참 기다렸잖아. 아이 저런 많이 놀랐나 보구나. 서빙하라고 부른 네 시엄마인 내가 너와 동문인 것도 모자라. 대선배님이라서 말이야.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모르고 너무 했던 행동들이에요. 며느리는 제게 그제야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문회에 나온 후배들은 저와 며느리에게 시선이 꽂힌 채 연신 수군대기 시작했죠. 저는 분위기를 타고 며느리에게 회심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죄송은 무슨, 네가 말한 찌질한 시엄마가 법대 동문회에 대선배로 왔는데 얼마나 놀랐을 거야? 네 잘난 맛에 나를 괄시하던 네 본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라나 몰라.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내 위치나 직업이 하찮다고 했던가? 아니면
나를 윗사람으로 대하기는커녕 그저 꼴 사나운 사람일 뿐이라고 했던가? 후배님들, 이 예쁜 처자가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업신 여기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대우를 받나 보지? 우리 며느리 가면에 속지 마. 큰 코 다친다. 제 말에 며느리는 울기 직전이었고 동문들은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제게 그간 자신의 건방을 후회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만하라고 말한 뒤 나와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으라고 말했죠. 저는 그날 동문회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두 제게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반면 며느리는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앉았고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혼자 자리를 지키며 눈물과 함께 술이나 홀짝될 뿐이었죠. 그곳에는 며느리의 로펌 이사도 있는 제 친구도 있었고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로펌 에이스로 있던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실체가 탄로난 것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덕에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후 며느리가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찾아왔어요. 자신을 본 척도 안 하는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저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내 가게에 찾아왔냐고 반갑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를 한참 노려보던 며느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다며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너무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실은 조만간 며느리가 저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문의 날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갔으니 오죽하겠어요. 며느리는 그날 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잘리게 되었다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로펌 이사인 제 친구는 이중적인 면을 가진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면을 싫어해 저도 며느리가 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 그날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었고 이사인 친구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회사 내에서 따로 며느리의 업무적인 태도에 대해 조사를 했더군요. 그리고 업무 부분에서도 며느리의 부적절한 태도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고객들에게 은연중에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어 몇 번이나 트러블이 생겼던 고객, 며느리의 변호로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고객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이라며 자기가 쫓겨나지 않게 로펌 이사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잘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당히 요구했어요. 저는 너무도 황당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닥칠 일이 염려되어 제게 와서 대충 사과를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더 화가 났죠. 저는 며느리에게 양심도 없는 뻔뻔한 것이라고 소리치며 잘리게 되면 잘리고 망하게 되면 망하라고 말해버렸어요. 그 순간은 며느리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도와줄 마음이 없으니 영업방해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제 말 때문인지 며느리는 도끼를 품고 더 좋은 곳을 가면 된다고 떵떵거리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 후 며느리는 다른 로펌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동문회에서 퍼진 인성논란 소문으로 다른 로펌 회사에서도 꽤 유명해진 후였고 로펌에서 안 좋은 문제로 잘렸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문회에 나온 동문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다 몸을 담그고 있었고 또 경력이 많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으니 며느리를 받아줄 리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깨달았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잘 하지도 않는 연락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받지 않았어요. 제게 할 말이야 뻔하니까요. 제가 자신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자 집으로까지 찾아왔어요. 남편이 있든 말든 아들이 있든 말든 그건 더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실직자가 된 며느리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을 안 감은 머리에 후줄근한 차림까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 차림으로 와서 그제야 제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서운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만 마음을 풀어주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후회할 일이 분명 생길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고 따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후회가 되니 이렇게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겠냐며 제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영문인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과 아들을 힐끔 쳐다보고는 갑자기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죠. 동문회에 찾아와서 자신을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리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과 남편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일하느라 힘드니 자신이 동문회에 나오라고 하였다고. 그런데 나와서는 자신을 계모보다 더 못된 며느리로 만들더라면서 어찌나 거짓말을 잘도 지어내는지 쇼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죠.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더 오바스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 안고 달래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냐며 도대체 며느리의 뭐가 마음에 그리도 안 들어서 그런 못된 짓까지 하고 왔냐고 큰소리 쳤어요. 아들도 합세에서는 저를 죄인 취급하는데 황당해하는 저를 본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 몰래 저를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 이성적인 생각은 더 이상 못하고 그만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어요. 쫙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모든 상황이 참담하게 느껴지고서야 결심이 섰어요.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결심이요. 집안에 가득 찬 정적을 깬 것 역시 저였습니다.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나보다 고작 몇 년 본 며느리 말이 더 믿음이 가요? 아들,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가정을 지키려고 어떤 수모를 참았는데.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미우세요? 제 실수였잖아요. 그래서 사과까지 이렇게 드리러 왔잖아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그러세요? 이 치졸한 것이 끝까지? 그래,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아들의 가정을 지키려고 참았어. 그런 수모를 겪고도 내가 어떻게든 버틴 건 순전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네 연기가 거지 같아서 더는 못 참아주겠다. 저는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그간 제가 며느리에게 모욕당했던 것을 녹음해둔 것을 모두 틀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동문회에서 서빙하러 오라는 말이 담겨있던 것까지 전부요. 딸과 통화했던 것 중에 며느리가 저를 심하게 괄시한 내용이 담긴 것도 빼놓지 않았고요. 며느리는 제 같은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것을 알고는 기함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녹음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도 했는 줄은 모르고 그동안 막말과 비난을 했던 거겠죠?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법대를 나온 걸 알았다면 며느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제가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면 본인 인생도 쪽나는 걸 아니까요. 여태 며느리 앞에서 바보인 척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안심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며느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눈물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실체가 담긴 녹음을 듣고 극대노하였고요. 제게 덤비는 며느리를 제지하고는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너, 네가 우리 엄마를 대하는 게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동안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던 건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따위가 뭐라고? 어머님이 나와 같은 대학을 나왔고 법조인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야? 그것만 알려줬어도 내가 이런 수모는 안 당했다고. 당신 가족들이 내 인생을 다 망쳤어. 나는 어머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신세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왜? 자신의 신세를 망친 건 우리 가족이라며 미친 사람처럼 폭주하는 며느리를 아들은 질질 끌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저주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고는 사라졌죠. 얼마 뒤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처음 몇 번은 며느리가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고 또 어떤 날은 저번처럼 미친 듯이 분노하며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죠. 아들의 이혼은 며느리의 이런 행동까지 모여 한몫 단단히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재산 분할은커녕 우리 아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그렇게 저는 악연과도 같던 며느리와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잘난 엄마였다면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되려 그런 못된 사람과 한평생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하네요. 나중에 듣게 된 며느리의 소문은 역시 좋지 못했어요. 자신의 오만함에 직장도 남편도 잃게 된 며느리는 그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법조인이라는 타이틀에 미련이 너무도 남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문이던 추문이던 소문이 무서운 것은 와전되고 부풀어지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끝도 없이 부풀었던 탓에 사무실을 차리고 몇 달이 지나도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사무실을 차린 지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건 비뿐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망하고 나니 주변이 보였던 걸까요? 아들에게 연락이 왔었대요. 자신의 그간 횡포를 이제야 반성하게 되었다고요. 혼자가 되어보니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은근슬쩍 재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끝까지 뻔뻔한 며느리. 자신이 빚더미에 앉으니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겠지만 제 아들은 그런 이전 며느리에게 다 망하고 볼품없어진 후에야 이러는 모습 추하다고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래봤자 한참 늦었다며 밀어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전 며느리가 점점 망해가는 동안 반찬 가게 홍보에 참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 덕인지 옆 동네까지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배달하는 범위까지 넓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했던 차에 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혼자 장사할 때보다 더 재미나네요.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동문들 사이에서도 퍼져 지금은 제 가게로 후배나 친구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해요. 젊은 때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한참 볼 일이 없던 친구들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친구들의 방문 덕에 예전에 제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멋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그 좋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왜 그만두었냐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로 일을 할 때보다 반찬 가게를 하는 지금이 더욱 행복하고 더 마음이 편해요. 변호사로 일을 할 때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며 정신적으로 피폐했었는데 반찬 가게를 한 뒤부터는 꿈을 아예 안 꾸고 되려 늦잠까지 잘 때가 더 많거든요. 진정한 새 인생을 사는 지금 이 시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미덕이 쌓여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값진 것인지 이전 며느리와 제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본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제 남은 말년을 그 누구보다 더 빛나게 지낼 것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